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귀에 있는 혈자리에 침을 놓는 이침요법이 있습니다. 금연침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금연에 도움이 되는 침술로도 활용되지만 금주, 다이어트와 같은 여러 목적으로도 이 침은 사용됩니다. 귀에 스티커 형태로 된 침을 붙이는 건데요. 증상과 고민되는 부분에 따라 귀에 있는 혈자리를 선택해서 이 침을 붙입니다. 어떤 원리로 효과를 내는 걸까요? 귀를 자주 마사지하고 눌러주는 게 건강에 좋다는 말도 있는데 이 침의 효과와 비슷한 걸까요? 오늘은 귀의 혈자리에 놓는 이 침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건강 365 런던 보이즈의 할렘 디자이어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침 치료는 혈자리를 찾아 놓는 침술입니다. 이 귀에 있는 혈자리에 침을 놓는 걸 또 이침이라고 하지요. 금연을 비롯해서 금주를 결심하는 경우에도 쓰이는데요. 이침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경희대 한의대 침국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귀를 뚫는 귀걸이를 하는 분들 물론 좀 미용을 위해서도 하십니다만은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이게 신경통에 좋다고 해서 간간히 또 하시더라고요. 네. 예, 이 귀를 뚫는 위치가 뭐 혈자리이기도 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귀를 뚫는 위치가 이제 혈자리가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침요법이라고 해서 귀침요법, 귀에다가 침을 놓는 거는 귀에 있는 어떤 반응점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침 자극을 함을 통해서 이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뭐 하는 이런 치료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귀의 각 부분마다 우리 몸의 어떤 여러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귀를 뚫는 부위들이 보면 귓볼이 있는 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보면 우리 몸에서 눈과 혀에 상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병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침 그 말 그대로 귀 이자 귀에 있는 이 혈자리에다가 침을 놓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위침이라는 건 귀의 특정한 혈자리에다가 침을 놔서 이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이렇게 귀의 어떤 특정한 부위를 자극하게 되면 뇌에 가깝잖아요. 뇌의 신경계통이나 아니면 우리 몸의 전신에 이제 순환에 영향을 주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프랑스 의사 중에 한 닥터 노지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이게 보면 귀에 이제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이후에 뭐 좌골신경통이 조금 해소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착안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귀의 모습을 보면 우리 한번 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귀의 모양이 마치 이 태아가 어머니 뱃속 속에 이제 거꾸로 있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래갖고 이 귓볼 있는 부위가 머리 있는 부분이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를 여러 부분에 나누어서 우리 몸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부위를 대응시켜 갖고 치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 귀라는 것은 우리 몸의 이제 신장이나 심장의 어떤 생리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귀를 자극하게 되면 우리 몸의 전신의 어떤 기혈의 순환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침이 한의학, 동양의학의 이제 분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프랑스의 노지에라는 분이 처음 개발했다는 거군요. 개발하고 이제 예전에도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옛날 서적에도 귀에다가 침을 놓은 도 있겠지만 요렇게 이제 분구요법이라고 해서 인체 상응 부위에다가 적응한 것은 뭐 프랑스 의사 닥터 노지에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침의 형태가 아니고 이게 스티커처럼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침을 하면 그냥 굵은 침을 놓고 빼는 이런 형태로 보이겠지만 이거는 스티커처럼 붙이는 것이에요. 직접 물론 귀에다가 침을 놓을 수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이 부위는 조금 아프거든요. 연골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어떤 통증이나 어떤 치료의 편리성을 고안하기 위해서 이제 특수한 침을 만들었는데 이게
피부에다가 침을 매몰시킨다고 해서 피내침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좀 압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침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스티커 형태가 바로 이제 이침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 1.5mm 정도 아주 작은 침의 그 손톱만한 크기의 이제 스티커가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귀의 혈자리에다가 이제 부착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이제 바늘 같은 침으로 직접적으로 꽂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따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네. 침 같은 것들을 작은 것이 찔리니까 예. 그 부분에 연골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따끔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침이 있는 부위를 또 누르면 그것도 따끔하게 자극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자극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반응이고요. 그래서 이 침을 붙이고 나서 우리가 침을 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이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루 동안 붙이고요. 뭐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대를 하거든요. 예. 왼쪽에 붙였으면 또 오른쪽에다 붙이고 이렇게 교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붙이고 계시는 동안에 뭐 증상이 조금 심해질 때마다 그 부위를 이제 눌러주기도 하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 담배를 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끔 생기잖아요. 예. 담배를 끊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조금 나타난 현상들을 그런 욕구를 줄이기 위해서 그 부위에다가 침 놓는 부위를 꼭꼭 눌러주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조금 개선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무실 때 보면 귀가 눌려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뭐 스티커를 떼고 주무시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만 하루 정도는 붙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예, 붙이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자극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겠죠. 네. 예. 그렇다면 이 침의 원리는 뭔가요? 이게 건강을 위해서 귀를 이렇게 만져주는 건 좋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게 그렇죠. 비슷한 원리인지요? 그렇죠. 이제 몇 가지 이제 원리를 보면요. 첫 번째는 귀가 인체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전체 우주의 소우주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귀도 인체의 어떤 축소판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신에 상응되는 부위에 자극을 주니까 이런 부분에 좋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이제 한의학에서는 귀는 앞에 이제 신장과 심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신장이라는 것은 그냥 콩팥이라는 것 의미보다는 한의학에서 신장이라는 것은 몸의 어떤 정 같은 아주 중요한 물질들을 저장하고 노화와 관련돼 있는 어떤 장부라고 보고요. 특히 심장은 우리 몸에 이제 순환계통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심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지나 정서나 감정 같은 것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귀를 자극하게 되면 어떤 노화라든지 뭐 심장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관련돼 있던 전신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귀가 크면 저 사람 오래 살 거야. 그리고 복이 많을 거야.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이론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귀는 이제 뇌에 가까우니까 신경 반사 작용이 있어요. 최근 연구를 보게 되면 귀에는 이제 미주신경의 말단이 분포돼 있어서 뇌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혈관이나 신경이 분포했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의 활동을 조절한다 이런 연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귀를 자극하는 것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함으로써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 그것들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신장, 콩팥이라는 것이 한의학적으로는 이 내분비 조절과 관계 있고 그것은 또 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귀에 침이나 어떤 마사지를 하게 되면 통증을 비롯해서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비만 관리라든지 금연, 뭐 불면, 뭐 여성들에게는 생리통이나 입덧 이런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예. 단순히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었네요. 네, 귀가 네, 정말 네. 중요한 기관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이침이 아니더라도 귀를 이렇게 좀 마사지해주고 자극을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이건 뭐 꼭 침이 아니더라도 귀를 뭐 만져주는 것 자체에도
그 신체에 연결된 경혈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직간접적으로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통째로 이제 이혈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침을 놓으면 이침요법이라고 하지만 이혈요법이라는 것은 귀에 있는 혈자리를 여러 가지 자극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준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중에 이제 침을 사용해서 이혈을 자극하는 이침요법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압봉이라든지 뭐 씨앗이라든지 자석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자극시켜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귀에 있는 혈자리들을 마사지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다 일종의 그 부위를 자극시켜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귀에는 우리 신체의 여러 부분과 연결된 경혈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혈자리를 눌러주는 게 그럼 왜 중요한 겁니까? 인체를 소우주도 하듯이 뭐 귀도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귀에는 오장육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부위를 자극하게 되면 전신의 어떤 기능들을 개선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수지요법이라고 손에다가 침을 놓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 침요법과 비슷한 원리거든요. 우리 몸 안의 축소판이 바로 이제 손이다라고 봐서 건강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건강도 이제 귀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양한 경락이 이제 또 귀로 지나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귀를 자극해 줌으로써 신체의 어떤 해당하는 경락의 어떤 부위도 자극이 될 수 있고, 또 귀는 각 부위 자체가 이제 신체의 여러 부분과 서로 상응되기 때문에 그 부위를 자극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돼 있는 어떤 기능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신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귓불이 있고 또 귀도 가운데도 있고 안쪽도 있고 여러 가지 부위가 좀 있잖아요. 작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네. 이 침을 놓는 위치에 따라서 좀 목적이 다른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귀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인체에 각각 상응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특정 부위를 자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체의 어떤 다른 부분까지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것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상응한 부위를 쉽게 생각하시면 태아가 거꾸로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움츠리고 있는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부위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귓볼이니까 이 부위는 머리 앞쪽이 이제 앞쪽으로 보면 눈이나 혀나 귀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귓바퀴 가장 바깥에 보이는 이륜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는 뭐 척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경추라든지 흉추라든지 요추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귀의 안쪽에 파인 부분에 이제 삼각형 모양이 되어 있는 뭐 삼각관은 뭐 자궁이나 또는 뭐 좌골신경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태아가 거꾸로 있는 그런 모양에 상응하는 부위를 거기에 자극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보통 이침이라고 하면 금연침 또 금주침을 떠올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귀의 어느 위치에 이침을 붙입니까? 부위 자체는 그 귀 부위가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위치는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대개 이제 금주침 하는 경우는 일단은 간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알코올 해독을 시켜야 되니까 간과 관련돼 있는 간에 상응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를 자극하게 되고, 또 위장과 관련돼 있어서 위장 기능을 조절하고, 또 알코올로 인해서 인한 소화불량을 개선시켜 주려면 위와 관련되는 그런 점을 찾아야 되겠고요. 또 이제 알코올이나 모든 중독에는 이제 중독으로 인한 금단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귀에 이제 신문이라고 해서 정신의 문과 같은 게이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부위를 자극시켜주고, 또 이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금당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내분비와 관계되어 있는 점을 자극하게 되고요. 또 금연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폐 기능과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와 관련된 상응된 점,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불안을 시켜주기 위해서 금주침에 사용된 것 같은 신문혈, 그리고 담배에 대한 어떤 갈망을 억제시켜주기 위해서는 이제 담배는 구강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구강과 관련돼 있는 점, 그리고 이제 식욕을 조절해서
또 금연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갈점이라는 점이 있고 또 니코틴 어떤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질하라는 곳에 상응되는 곳에다가 침을 놓게 되는 거죠. 예. 그 이침이 다이어트에도 쓰인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다이어트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이제 다이어트에 쓰이는 이유는 식욕을 담당하는 신경을 자극해서 과식을 방지하고 또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포만감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에너지 소비를 늘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안정시켜주는 이런 형태의 효과가 있고요. 또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제 체중 증가를 억제하고 이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사실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침요법은 보조적인 수단이고요. 그렇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또 충분하게 주무시고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임신부들의 입덧 증세에도 이침이 쓰입니까? 그렇죠. 임신부들은 또 태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입덧 증세엔 침요법도 쓰는데 특히 이제 이 침요법을 활용을 해서 입덧으로 이제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메스럽고 또 심하면 토하는 이런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메스꺼움하고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있다라는 임상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임상 연구 중에서 사용되는 그런 혈자리들을 보면 교감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위 이런 부위에 있는 상응하는 혈자리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또 입덧은 이침요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음식을 조금 적게 드시고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게 좋고 또 입덧을 자꾸 하면 탈수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입덧 증상이 심해지거나 지속될 경우는 또 이침요법만 찾지 마시고 또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의사와 또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이침, 그 따끔한 부분, 그 침의 소재는 뭡니까? 침은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스테인리스 침을 쓰게 되죠. 예. 근데 이제 길이가 한 1.5mm 정도 되고 직경 두께가 한 0.25mm니까 아주 얇고 아주 작은 침을 사용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귀의 상태를 좀 이렇게 살핀다거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침을 놓기 전에? 그렇죠. 예. 모든 침을 놓기 전에 정확하게 혈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또 귀의 상태를 보고 염증이 있는 것인지 어떤 변형이 있는 것인지도 확인해보고 그 염증과 관련된 그 부위가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상하는 부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 황제 내경부터 이 이침이 침술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침을 놓기 전에는 먼저 이제 귀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귀의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변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또 염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침술의 자극은 모든 자극이나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부위에다가 적정 자극을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혈의 위치를 파악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귀의 상태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거죠. 예. 그 이침을 이제 하루 정도 붙이고 그걸 또 떼어내고 다시 또 새로운 걸 붙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되게 하루 정도 붙인 다음에 곧바로 또 붙이기보다는 한두 시간 이렇게 휴식을 좀 취하고 새로운 이침을 붙이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휴지기를 주는 동안에 귀의 자극을 잠시 쉬게 해줘서 경혈에 너무 지나치게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여기 붙인 부위가 빨갛게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알레르기처럼 간지러운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는 또 자극이 과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잠시 쉬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 침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일회용이기 때문에 사용한 데는 반드시 이제 폐기해야 되죠. 예. 그럼 다시 붙일 때는 한의원을 또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한의원에 가셔서 다른 부위, 반대편 부위에다가
또 이침을 붙이기도 하고요. 예. 저 본인이 하겠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위가 이 조그만 부위에서 이렇게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부위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 씨앗 같은 것들을 붙이기도 하고 또 자석 같은 것도 이제 붙이기도 하죠. 예. 이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은 이침의 치료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됩니까? 사실 뭐 치료 기간은 증상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또 뭐 정도라에 따라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침 치료와 마찬가지로 이제 10회 정도를 하나의 과정으로 봐요. 10회라 그러면 뭐 이틀에 한 번씩 도정을 하면은 뭐 한 2, 3주 이렇게 되겠죠. 예. 그 정도 이제 치료해 보는 경과를 보고 또 치료 반응이 있고 또 증상이 완화되면 그에 따라서 또 치료 기간을 조금 더 조절해 볼 수는 있겠지만 대개 이제 10회 정도를 하나의 사이클로 보게 되죠. 10회 정도 붙이는 거. 예. 네. 그 이침을 붙이고 이제 일상생활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조심할 부분들은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위생 관리죠. 예. 아무래도 침을 맞는 부위가 또 이렇게 아무래도 스티커 같은 거, 테이프 같은 것들을 붙여놨지만 감염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많이 닿지 않도록 또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또 침 맞은 동안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수영이나 목욕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예. 또 이 부위 자체가 통증이나 불편함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냉찜질 같은 거 조금씩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침을 맞은 후에는 무리하게 활동을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휴식하시는 게 좋겠고 또 맵거나 짠 음식들은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부드러운 음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이런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목욕이나 샤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쓰여서 물이 닿지 않게 해주거나 예. 아니면 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샤워 캡을 쓰든지 해서 물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감염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때 있는 시간에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철저하게 네. 좀 방수를 하셔야겠네요. 네, 네. 예. 그 이침을 맞는 자리도 계속 꾹꾹 눌러서 자극을 해주면 좋다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 부위를 자극해 주는 것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위를 이렇게 메모리 돼 있으니까 불편하면 병원에 가서 침을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시간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마다 침이 매몰돼 있으니까 그 부위를 자극해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금연침 같은 경우에는 담배 욕구 생길 때마다 그 부위를 눌러주면 좀 마음도 안정이 되고 이런 욕구도 조금 사라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자극을 주게 되면 자극이 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눌러주는 게 좋지요. 예. 금연침이나 금주침은 당연히 목적이 그러하니까 당연히 담배와 술은 이제 끊거나 삼가하셔야 될 테고요. 이 다이어트를 위한 이침이라든지 그 다른 질환에서 이침을 맞았을 때 조심할 부분은 없습니까? 대개 이제 이침 자체가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고 어떻게든지 보조적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게 완전한 치료법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금연을 원하는 분이 이침을 사용할 경우라든지 그래서 이침이 금단 증상이나 흡연 욕구를 완화시켜주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침만으로 완전히 금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 금연은 본인의 어떤 습관의 변화나 의지력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침은 그 과정을 돕는 어떤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한 것이죠.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지침이라면 다이어트가 이침만으로 다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침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의대 친구과 김용석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1옵션의 원웨이 티켓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건강에 대한 문제를 책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지 오늘도 책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의 제목이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들입니다. 예. 이게 어떤 책인가 싶기도 하고 과연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이 저자가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예. 이분이 되게 유명한 미국의 이제 칼럼니스트이자 저널리스트인데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을 썼었죠. 그래서 티핑 포인트란 책을 통해서 어떠한 대유행이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지 대유행이 발생할 때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유행 그러면 뭐 트렌드라던가 뭐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일종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경험하면서 감염병도 대유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폭발적인 임계점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 말콤 글래드웰이 티핑 포인트에서 어떤 유행이 대규모로 폭발할 때 이걸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티핑 포인트가 발생하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소수의 법칙이라는 걸 이야기했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운전자의 20%가 사고의 80%를 일으킨다. 예. 범죄자의 20%가 범죄의 80%를 저지른다. 우리가 뭐 2대8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어떤 유행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떤 소수가 일을 시작한다라는 거고 상황의 힘이라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의 요소는 고착성 요소라고 해서 어떤 메시지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도록 해야 대유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티핑 포인트라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콤 글래드웰이 이 책을 썼던 게 25년 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개정판을 쓰려고 마음 먹었다가 과거에 자기가 했던 내용들이 잘못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는커녕 인터넷도 불안정했던 그 시기에 썼던 티핑 포인트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이번에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들이란 책을 출간을 했는데 대유행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서 대해 설명하면서 예. 특히 이 책에는 미국을 지금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오피오이드 사태, 펜타닐 문제, 이 문제가 어떻게 대유행에 이르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 25년 전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티핑 포인트를 그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롭게 고쳐 쓰면서 또 제목도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들 이렇게 바꾼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네. 그 내용이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티핑 포인트에서도 대유행이 폭발하는 어떤 세 가지 법칙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자는 그것보다 더 교묘하게, 더 세심하게 폭발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오버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가 슈퍼 전파자. 이건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용어도 많이 썼고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매직 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법의 3분의 1. 그래서 대유행이 되려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임계점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새로운 대유행의 법칙이 오버스토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오버스토리는 영어 단어로 나무 위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저자는 의사들을 분석해 보면 그들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치료법을 선택하더라라는 거를 밝혀냈다고 그럽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 심장 전문의가 A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사정이 생겨서 B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그 의사는
A라는 지역에서 치료했던 패턴을 버리고 그 B라는 지역에서 다른 의사들, 비슷한 의사들이 치료하는 패턴으로 바뀌는 경향이 강하더라라는 겁니다. 네. 장소를 바꾼 심장 전문의는 새로운 도시의 의료 관행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환경의 영향이고 그 공동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이야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거기에 전염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래드웰은 오버스토리란 단어를 쓰면서 그동안 사람들을 움직이는 걸 스토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보다는 오버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숲을 이루는 나무들의 윗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좌우하는 뭔가 머릿속에 개념들이 있다라는 건데 오버스토리의 크기와 밀도, 높이가 훨씬 더 낮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울 강남 지역에서 성형외과에서 치료하는 방법과 또 뭐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성형외과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지역의 공동체의 가치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오버스토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새로운 대유행의 법칙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대유행의 법칙은 뭔가요? 두 번째가 슈퍼 전파자라는 건데요. 예. 1990년대 초에 LA가 은행 강도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LA가 범죄의 수도라고까지 불렸는데 그때 다른 도시에는 은행 강도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LA의 자동차 강탈 사건도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고 그래요. 이때 언론들은 이 사건들을 엮어서 무차별 범죄가 거리를 휩쓸고 있다. LA가 지금 범죄 소굴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알고 보니 LA 지역의 이러한 사건들은 두 개의 강도단이 집중적으로 벌였던 거죠. 그러니까 LA에서 발생했던 이러한 사태는 사실 소수의 특출한 행동으로 증가하고 정점을 찍었던 전염병적인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슈퍼 전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LA가 이런 범죄의 수도라고까지 불렸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빅트렌드의 법칙은 매직 서드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어떤 집단의 문화나 생각을 바꾸는 일정 비율을 의미하는데 어떤 집단이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던 외부자들의 비율이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에 이르게 되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은 이 최대치를 매직 서드 3분의 1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비율을 알면 집단의 행동이 바뀌는 마법의 임계점이 어딘지를 알 수 있고 특정 집단의 규모를 의도적으로 좀 디자인해서 유행을 확산시키거나 반대로 멈추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버스토리, 슈퍼 전파자, 또 뭐 매직 서드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대유행이 생겨나는 세 가지 요소라는 거군요. 예.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 하버드 대학에 체육 특기자 전형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이게 생기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바로 유행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교 콜럼비아 대학교가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대거 이주한 유대인들의 자녀로 넘쳐났다고 그럽니다. 이 머리가 좋은 유대인들 자녀들이 어려운 입학 시험을 다 통과를 하고 급기야 콜럼비아 대학교 학부생의 40%를 유대인들의 자녀가 차지하기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하버드 대학교가 유대인들이 학교를 점령하는 걸 이대로 놔둘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대유행을 막아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 바로 체육 특기자 전형 신설이었다고 그럽니다. 체육 특기자는 사실
스포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돼야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통적인 지배 세력인 백인 앵글로색슨계 개신교도들의 자녀들을 선발할 수 있다라고 하버드 대학이 본 거죠. 이런 특별 전형을 통해서 유대인 학생 증가라는 어떤 유행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설 수 없도록, 그러니까 유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체육특기자 전형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지금도 곳곳에서 미국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와 비슷한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는 유대인 비율을 제한하기 위해서 33명으로 구성된 여자 럭비팀까지 꾸렸다고 그래요. 말콤 글래드웰은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당시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던 로웰이 소수계의 숫자를 임계점 아래로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는 입학 전향 절차를 조작해서 유대인 학생 비율이 편중된 분포의 하단에 머물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유대인 학생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건 개별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 조직 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학 측이 우려해서 체육 특기자 전형을 통해서 이 비율을 막았다는 사실을 최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으로 보면은 이게 뭐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뭐 1900년대 초였으니까요. 아마 그때 이런 방법을 생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내용을 보니까 임계점을 잘 파악하고 그 한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유행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임계점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어떤 움직임이 대유행으로 폭발하는 임계점이 어디일까? 그게 바로 이 책에서 세 번째 법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매직 서드입니다.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인데요. 이 비율을 넘어서게 되면 어떤 조직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래요. 어떤 집단이나 조직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의 비율이 4분의 1을 넘어서서 3분의 1 사이까지 이르게 되면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매직 서드가 된다는 건데, 예컨대 미국에서는 한 동네가 완전히 흑인 동네가 되는 임계량을 30%라고 정해놨다고 그래요. 예. 흑인 가구가 어떤 마을에 30%가 되면 그때부터 그 마을의 백인들이 떠나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한 동네는 인종별 대표자들이 실제로 협약을 맺었는데 흑인 가구 수를 30%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매직 서드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한편으로는 또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아무튼 뭐 인종별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미국을 지금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펜타닐 사태 역시 이 책에 소개된 법칙으로 그 유행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마약의 오남용 문제가 사실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저자는 미국의 펜타닐 사태, 오피오이드 대란 사태는 어떻게 일부 세력이 대규모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의 제목이 티핑포인트의 설계자들이죠. 설계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펜타닐, 오피오이드는 원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였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 상당히 주의 깊게 처방해야 되는 약물이었죠. 그런데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한 대형 제약회사가 이걸 대규모로 확산시켰다고 그럽니다. 대형 제약회사는 미국의 여러 주 가운데 마약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범죄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지역을 먼저 노렸습니다. 그게 마이애미주였다고 그래요. 네. 여기를 표적으로 삼은 거죠. 이게 바로 오버스토리입니다. 한 지역의 특정 공동의 가치관과 어떤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퍼뜨릴 수 있는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판단해서 그 지역을 먼저 표적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슈퍼 전파자를 찾았습니다. 펜타닐과 옥시콘틴을 더 많이 처방할 수 있는 소수 의사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에게 마구 로비를 하고 이 약품을 많이 처방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체 집단의 어떤 문화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매직 서드의 지점 3분의 1 수준까지 이 약의 처방을 밀어붙였다고 그래요. 결국 마이애미를 점령한 이 펜타닐이 그 이외의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금 미국 전역이 이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는 건데요. 한 제약 회사의 탐욕이 설계자들이 미국을 마약 천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반면에 마약성 진통제 남용이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그 지역에 오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그래요. 1940년대 캘리포니아주 마약 단속국장을 지냈던 폴 매든이 이런 오버 스토리를 만들어냈는데 그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을 때마다 처방전을 3장을 받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장은 마약 단속국에 보내도록 하는 3겹 처방전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금 이 규정을 이어받아서 시행하는 지역과 이 규정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의 현실이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밖에도 저자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어떤 특정한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조건과 맞물려서 대규모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간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염병뿐만이 아니고 마약뿐만이 아니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 음모론, 가짜뉴스도 우리가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인포데믹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그 말씀해 주신 이제 가짜 뉴스 이른바 그리고 정보들이 이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확산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설계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책을 통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버스토리,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슈퍼 전파자, 그리고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매직 서드 3분의 1 이건 긍정적인 유행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사회를 분열시키고 온갖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전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유행의 시작은 오버 스토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치, 시대 정신, 건강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곳에 부정적인 전염은 잠시 생길지 몰라도 유행할 수 없을 텐데요. 슈퍼 전파자가 누구인지 금방 밝혀질 겁니다. 이게 매직 서드까지 확산할 수 없을 텐데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떠한 오버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좋은 전염은 좋은 건데요. 예. 이렇게 좀 부정적인 전염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세 가지 대유행의 법칙을 좀 알고 있으면은 미리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들 책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스타스 온 45의 디스코 메들리 들으면서 모두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